1939년 9월 독일군은 15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독일군은 한 달간의 전투를 통해 폴란드를 점령할 수 있었지만 그들도 탄약을 포함한 각종 보급품 부족에 시달리면서 공세 종말점에 도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군은 약 6개월 동안의 전쟁 공백기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 사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 견고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프랑스 지휘부는 통신감청과 항공정찰 그리고 여러 첩보 수단을 통해 독일군의 주 공격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독일군의 공격 방향은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통하는 북쪽 방면 그리고 아르덴 산림 지역을 통하는 남쪽 방면 이렇게 둘로 압축되었습니다. 프랑스 지휘부는 이 두 개의 진격로 중에서 남쪽 방면의 진격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르덴 산림 지역으로 전차가 기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이 설사 아르덴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마스강이 버티고 있다. 이 두 개의 지형 지물은 탁월한 대전차 장애물이다. 독일군이 마스강까지 도하하는 데는 보통 2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 우리 프랑스군은 즉시 병력을 이동시켜 독일군을 고착시킬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군은 남쪽 방면에 전투력이 약한 2성급 부대를 배치한 반면 북쪽 방면에는 전투력이 강한 1성급 부대를 촘촘히 배치해 독일군이 그곳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독일군 지휘부는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비집단군을 주공으로 해 북쪽 방면으로 진격해 들어가고 이를 통해 해안 지역과 파리를 신속히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집단군 참모장 만슈타인 중장은 연합군이 북쪽 방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의 진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기갑부대를 선두로 해 연합군이 예상하지 못한 남쪽 방면으로 침투해 들어가 해안가까지 진출한다면 적의 주력 부대를 포위 섬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만슈타인이 수립한 이 황색 계획을 최종적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A집단군 내 5개의 기갑사단과 3개의 차량화 보병사단으로 이루어진 기갑군을 창설하게 되는데 클라이스트 장군이 지휘하는 이 기갑군은 훗날 인류 전쟁사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클라이스트 기갑군은 장갑차 540대, 전차 1200대, 차량 39,000대, 그리고 병력 13만 4천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기갑군에는 2개의 기갑군단과 1개의 차량화 보병군단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구데리안 장군이 지휘하는 제19 기갑군단에는 최정예로 평가되는 1기갑사단, 2기갑사단, 그리고 10기갑사단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히틀러의 지시에 의해 클라이스트 기갑군이 창설되었지만 그들의 상급 지휘 부대인 A집단군은 이 기갑군의 존재를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A집단군은 각 보병사단에 분산되어야 할 전차들이 모두 한 기갑군에 집중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으며 만일 그들이 마스강 도하를 실패한다면 부대를 즉시 해체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스트 기갑군은 아르덴과 마스강을 신속히 돌파해야 한다는 원래의 임무도 있었지만 후방의 아군 부대에게 추월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또 하나의 절박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클라이스트 기갑군의 또 하나의 어려움은 좁은 기동로였습니다. 아르덴 산림 지역에서 클라이스트 기갑군의 할당된 기동로는 단 4개의 도로였는데 이 좁은 기동로에 4만 대가 넘는 차량이 진입한다면 각 도로당 수십 킬로미터의 행군 대형이 펼쳐지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렇게 45개의 사단으로 이루어진 A집단군은 각 부대마다 정해진 시각에 부대를 반드시 이동시켜야 하는 임무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지휘관들은 기동로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그들끼리 다투고 경쟁해야 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940년 5월 10일 구데리안의 기갑군단을 선두로 해서
아르덴 산림 지역을 향한 진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군의 작전 첫날은 예상했던 대로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연합군이 도로 곳곳에 장애물과 지뢰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기동이 지체되었고, 이에 따라 독일군 기갑 차량들은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자 의욕이 넘쳤던 일선 장교들이 인근 부대의 기동로까지 침범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렇게 하나의 기동로에 여러 부대가 혼재되면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갑부대의 한 장교는 이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 부대가 혼재되면서 우리 사단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각 행군 제대들과 예하 부대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통신 사용량이 폭주하면서 무전기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 항공기가 폭격을 실시한다면 이번 전쟁은 여기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클라이스트 기갑군의 진격은 계속되었습니다. 훗날 역사가들은 독일 기갑군의 진격 성공에 있어서 가장 1등 공신은 바로 군수 지원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쟁 전 클라이스트 기갑군의 참모장이었던 자이틀러 대령은 군수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기갑군의 독립적인 임무 수행만큼 중요한 것이 군수 지원의 독립성이다. 기갑군 군수 분야는 상급 부대에게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각 부대는 자신들이 사용할 보급품을 직접 소지하고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기갑 차량들은 탄약과 식량, 유류를 최대한 적재한 상태로 출발했고, 기동로 곳곳에는 이동식 물류창고가 설치되어 소모된 물자를 보충해 주었습니다. 특히 독일군은 유류 보급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썼는데 기동로 100km마다 연료 드럼통을 쌓아 두었으며, 각 차량들은 이곳에서 연료를 보급받고 빈 드럼통은 그곳에 반납하는 형식으로 보급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독일군 차량들은 모두 연료가 가득 찬 상태로 프랑스 영토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군수 지원의 또 다른 임무는 차량 수리였습니다. 4만 대가 넘는 차량들이 일시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차량이 고장을 일으켰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항공지원이었습니다. 독일군 항공기들이 주요 부속품을 현장으로 빠르게 수송해 주어 독일군은 즉시 차량을 수리하고 기동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군 기갑 차량들이 밀집 대형을 이루고 아르덴 지역을 통과하자 프랑스군의 몇몇 정찰기들이 이 장면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부의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수많은 전차와 차량이 행군 대형을 이루고 이동하고 있다. 야간에 라이트를 가리고 기동하는 수십 킬로미터의 차량 행렬을 발견했다. 적의 차량 행렬에 다가가려 했으나 그들의 대공포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를 받은 프랑스 지휘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적의 주공은 북쪽 방면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아르덴 지역의 적 차량들은 우리를 기만하기 위한 조공이다. 야간에는 착시 현상으로 인해 차량 불빛을 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전 전선의 상황은 지극히 양호하다. 독일군이 통과하고 있는 아르덴 지역에 연합군 지상부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원래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그리고 프랑스군이 연합해서 방어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룩셈부르크군은 국경지대에 장애물 몇 개만 설치하고 제대로 된 방어망을 형성하지 않았으며, 벨기에군과 프랑스군은 지휘부들 사이에서만 교류가 있었을 뿐 최하위 단위의 부대에서는 전혀 교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연합된 작전을 전혀 펼치지 못하고 각자의 지휘 라인에 따라 철수하기 바빴던 것입니다. 하지만 연합군 모두가 후퇴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데리안 군단에 소속된 독일군 1기 갑사단이 벨기에의 보당주를 통과할 무렵 언덕에서 정체불명의 부대로부터 사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벨기에군 소속의 아르덴 보병중대였습니다. 아르덴 중대가 위치한 보당주는 12채의 가옥으로 이루어진 작은 마을이었지만 주변에는 2개의 하천이 흐르면서
자연적인 해자를 이루고 있으며 튼튼한 돌로 둘러싸인 성곽이 있어 방어전을 펼치기에 매우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독일군이 이러한 요새를 돌파하기 위해선 항공기와 야포로 구성된 지원 사격이 필수적이었지만 당시 항공기는 기만전을 펼치기 위해 북쪽 방면으로 이미 투입된 상태였고 야포는 포탄의 사거리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던 독일군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중화기를 이용해 보당주를 점령하려 했지만 불리한 지형 지물로 인해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후방에서 88mm포 내문이 도착하고 나서야 벨기에군의 거점을 무너뜨리고 보당주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벨기에군의 아르덴 중대는 독일군 기갑사단을 상대로 무려 6시간을 버티면서 그들의 기동을 지연시켰던 것입니다. 훗날 역사가들은 아르덴 중대의 용감한 방어전이 사실은 독일군 공수부대의 후방 침투작전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얼마 전 독일군 지휘부는 아르덴에서 아군의 기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벨기에군의 요새를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 임무를 수행할 부대로 공수부대를 지목했습니다. 처음에는 400명으로 이루어진 공수부대가 융커스 52 수송기를 이용해 작전을 펼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전 당일 융커스 52 수송기들이 기만전을 펼치는 북쪽 방면으로 투입되면서 그들은 대신 피젤러 156 연락기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이 연락기는 조종사를 제외하고 단 2명만 탑승할 수 있기 때문에 100대의 피젤러 156이 작전 지역으로 2번 왕복하는 것으로 계획은 수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독일군 공수부대가 연락기를 타고 벨기에 후방으로 침투를 시도하던 중 갑자기 지상으로부터 대공사격을 받게 되면서 혼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조종사들이 선두기를 놓치게 되면서 비행 대형은 원래의 착륙 지점에서 크게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400명의 공수대원 중 단 9명만이 목표 지점에 착륙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마치 군인이 아니라 노상강도처럼 차량을 강탈하고 도로를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가까스로 집결하게 된 공수부대원들은 원래의 임무대로 주요 도로를 차단하고 연합군의 통신선을 절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절단된 연합군의 통신선 중 하나는 바로 보당주의 아르덴 중대가 사용하는 선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벨기에군의 대대본부는 소속 부대들에게 수차례 후퇴할 것을 명령했지만 독일군에게 통신선이 절단되어 아르덴 중대는 후퇴 명령을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방어전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독일 공수부대의 작전 성공이 다른 한편으로는 기갑부대의 진격을 6시간이나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독일군은 아르덴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심한 교통정체 그리고 벨기에군의 일부 저항을 받기는 했지만 가장 우려했던 연합군의 항공 공격을 받지 않고 원래 목표했던 마스강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아르덴을 통과하고 마스강을 향해 진격하자 프랑스군은 원래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주변 부대를 신속히 집결시켜 독일군의 도하를 막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